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사례관리학회 2025년도 총계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사례관리학회 학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립경북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의 이재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에 대해서 앞서서도 많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 지역사회 중독 문제는 너무나도 좀 심각한 문제고 너무나도 오래돼서 지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을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고, 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독 문제가 한 가지의 중독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새로운 중독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그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사례관리학회에서는 특히 사례관리 실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독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 번쯤 논의해보고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기조 강연 때 이라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는 뭔가 중독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보다는 또 구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고, 그 해결책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학술대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발표자님과 또 토론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앞서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라 작가님께서 게임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결국 그 게임이 중단되면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중독의 문제는 한 개인의 일탈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으로의 중독, 또 사례관리 실천 현장에서 놓치고 있는 사회적 진실이라고 하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정세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십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중독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오고 계시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제기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계신 분이어서 개인과 환경에 있어서 균형 있는 어떤 중독의 문제에 대한 어떤 시각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역사회 중독 문제 사례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로 대전 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박민선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십니다. 박민선 팀장님께서는 한 가지의 중독 문제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중독 문제에 대해서 직접 실천하고 문제를 해결해 오고 계신, 그리고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 많이 수고를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례 관리하는 현장에서 깊이 있는 어떤 접근의 방향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와 관련돼서 토론을 해주실 분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좌장은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기현 센터장님께서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저희가 좀 배열을 좀 했는데요. 첫 번째 토론을 맡아주실 분이십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아주실 분은 지역사회 현장에서 특히 중독 문제를 직접 마주하고 있고, 또 그 중독 문제를 공공부문에서 이제 해결을 하고 대응을 해 오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서초구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이은양 통합사례관리사님께서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정신건강 사회복지 사이시지만 정신건강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현장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독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어떤 실천을 해오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조세영 방화6 종합사회복지관 대리님께서 두 번째 토론을 맡아주십니다. 세 번째는 중독 문제에 대해서 실천의 경험도 많으시고 또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더 연구에 집중해오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조혜정 교수님께서 세 번째 토론을 맡아주시고요. 마지막은 중독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예방과 치료와 회복에 대해서 많은 영역에서 연속적인 과정에 대해서 실천을 해오고 또 연구도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중독사회복지사이기도 하시고 또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부회장님이기도 한 지용 한국중독연구재단 카푸 이용 센터장님께서 마지막 토론을 맡아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발표자님과 또 토론자님들이 사례관리와 관련된 중독과 관련된 아주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의 많은 어떤 궁금증 또 의문 같은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현상으로 중독, 사례관리 신청 현장에서 놓치고 있는 사회적 진실을 발표하실 정슬기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정슬기입니다. 말로만 듣던 한국사례관리학회 이렇게 직접 오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귀한 자리 내주신 우리 백은영 회장님, 그다음에 이재경 학술위원장님 비롯해서 임원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사례관리학회가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밖에서는 굉장히 잘 뭉치고 엄청나게 열정이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으쌰으쌰하는 학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제가 아까 이라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옆에서 야, 학회가 이 리액션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감동을 받으면서 들었습니다. 이라 작가님 너무 예쁜 그림 막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셨는데 저는 좀 딱딱한 내용 말씀드릴 것 같아서 미리 좀 굽신굽신 말씀드리고요. 네, 많은 영역들이 그렇긴 하지만 정신건강과 중독 분야는 특히나 다학제적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물론이고 정신건강의학, 간호학, 아까 이라 작가님도 간호하셨던 분이시죠. 심리, 보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실천가들이 모여서 중독 문제에 대한 개입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각각의 영역에서는 사실 중독을 굉장히 깊이 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 중독하는 사람들이 한 무리고요. 한 줌이고요. 또 심리에서도 한 줌, 간호에서도 한 줌, 이렇게 중독은 서로 굉장히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복잡하고 뭔가 해도 이렇게 좀 빛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독하는 사람들끼리는 좀 끈끈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작가님이 길드 얘기하셨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중독 길드도 좀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우리 박미선 팀장님 비롯해서 여기 최은정 교수님도 계시고 지용센터장님, 조혜정 교수님 다 저희 그 길드가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중독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중독 분야에서는 사실 별로 얘기 많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여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면서는 항상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독에서는 그 분야가 좀 생소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복지 전반에게는 굉장히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독의 문제가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되는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거는 사회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독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굉장히 기피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슬기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하던 거를 그냥 쭉 하면 되겠네. 이게 크게 다른 게 아니네. 원래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하려고 했던 것, 관계 맺는 것, 어떻게 고립되지 않게 지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의 그 주 목표는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중독 분야에 특화돼서 사례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들어서 제가 앞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중독 문제 실태를 간략하게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독 문제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주변에서. 그래서 지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인 국민의 7명 중 1명이 중독자인 그런 중독 사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은 술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14명 정도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중독 문제로 해서 사회적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말씀드린 대로 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알코올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알코올 중독자는 약 139만 명 정도로 추계가 되고요. 이 숫자는 항상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특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 많이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술에 대한 허용도가
굉장히 좀 관대한 편이죠. 그래서 허용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중년 남성들의 높은 고위험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술을 잘 먹을 수 있는 연령대는 어떤 연령대일까요? 네, 20대, 30대 정도겠죠. 당연히 몸도 받쳐주고 건강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20, 30대 가장 많이 마시다가 이제 한 40대, 50대 되면 이제 좀 가족도 생기고 사회적인 책임도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중독 문제나 다양한 그런 문제의 영역들이 좀 감소되는 그런 추이에 있는데 한국만 좀 유난스럽게 중년 남자들도 계속해서 그 추이가 꺾이지 않고 술을 마시는 그런 추이입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 태어나서 40대 50대가 되도록 주구장창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기반을 갖고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요인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들 그렇게 마시는데 뭐 큰 문제야? 사실 술 문제랑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많은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가 뭐 다른 부처를 많이 안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 사람들이 술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음주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중독과 관련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젊은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나 뭐 노동시장 참여율이나 당연히 높아지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여성들의 도약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술 문제도 또한 같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추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만큼 좀 낙인이 좀 덜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도 여성들이 술 마시는 것들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진료 인원으로 잡히는 수치도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사실 제가 중독 수업을 항상 매년 하는데요. 선생님께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제가 한 3시간에 걸쳐서 3번의 수업에 걸쳐서 하는 내용들을 제가 40분에 축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고 마음은 급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OECD 국가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알코올 소비로만 보면 OECD 평균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기 그 왼쪽에서 세 번째가 한국이고요. 가운데 빨간 점이 OECD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소비량 정도로는 비슷한 정도. 그런데 이 그래프를 알코올 중독, 소위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마시는 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닌데 보면은 알코올 사용 장애는 OECD 평균보다 한국이 오른쪽으로 쭉 가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에 기본적으로 음주 문화와 패턴이 뭔가 좀 다른 것들이 있다. 사회적인 요인이 있다. 혹은 문제가 발생해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빨리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이런 것도 작동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워낙 다른 사회에 비해서 갖고 있는 특성 이거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것들이 경쟁이고 다른 것보다 잘해야 되고 압축 성장으로 인한 많은 분야에서의 경쟁을 보여야 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명해내야 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요즘에 워킹 할러데이 같은 거 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잠시 이제 일시적으로 가서 돈 받고 일하는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경험도 쌓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한국 학생들을 엄청 선호한다고 합니다. 한국 청년들. 왜냐하면 다른 나라 학생들이 오렌지 4개 딸 때 한국 학생들은 40개를 딴대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일도 열심히 하고 체력도 좋은 것 같고 또 놀려고 해도 놀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 막 넘어갔나 보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네. 알코올은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한동안은 이제 게임 중독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중독 분야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선생님들이 이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 활용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특히 이제 뭐 아동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들이 굉장히 높아서 이것도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게임도 여전히 아까 이제 이라 작가님 너무 말씀 잘해주셨지만 아동 청소년들의 게임 행동 종합 실태 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청소년들의 86%가 게임을 다 하고 있고 게임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문제적 게임 사용을 하는 군도 굉장히 높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학습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한국의 추이 중에 하나입니다. 도박 문제도 OECD 주요국 대비 한 2배 정도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것처럼 한국은 OECD 국가를 비교할 때는 좋은 거는 꼴찌, 나쁜 거는 1등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 주요국 대비 한 2배 정도 높은 그래서 한 5.5% 정도가 도박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가 이제 워낙 활성화되면서 불법 도박 시장이 너무너무 커져서 오히려 뭐 카지노나 이런 데서 하는 도박은 그냥 거의 약간 애교의 수준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추이입니다. 네, 그리고 약물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마약 청정국이라고 한때 한국이 알려져 있었지만 더 이상 이제 그렇지 않고요. 일반인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제 아까 박미선 팀장님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요즘에 중독 분야에서 마약을 좀 특화해서 다루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예전에 비해서 다른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특정한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사용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조직에 몸을 담고 있다든가 혹은 이렇게 외형적으로라도 딱 보면은 아 저런 사람들이 주로 마약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최근에는 연령도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리고 뭐 여성 할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마약 문제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추이가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젊은 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약물 문제, 그다음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마약이 너무나 많이 빨리 변하고 있어서요.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참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독 관련 문제가 한국 사회에는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관련된 사례를 너무나 많이 만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중독 문제를 중독 전문가가 돼야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독에 대한 이해는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2011년부터 저희 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내에서 중독관리위원회를 두고 중독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조혜정 교수 한 600명 정도인가요? 800명 정도를 중독 전문 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고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중독 전문 사회복지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학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중독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그냥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독이라고 하면 위험한 것을 경험하고도 위험한 결과를 해로운 것들을 경험하고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음주라는 얘기만 했지만 기본적으로 중독의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무조건 많이 마신다, 뭐 많이 한다고 해서 중독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연결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중독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중독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이제 고위험 음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과음, 만취, 폭음 동반하는 음주를 고위험 음주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일회 평균 음주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위험 음주인가라는 가이드라인을 국가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폭음이거든요. 폭음.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 자리에서 5잔 이상의, 그러니까 5표준잔 이상의 술을 마실 때 이것을 위험 음주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합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위험 음주가 뭐가 문제냐면은 위험 음주를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중독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고 꼭 중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폭음은 항상 주의하세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이제 WHO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표준잔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죠.
중독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은 표준잔 그러면 아 대략 이 정도라고 아시겠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표준잔의 개념이 굉장히 생소해요. 술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술별로 도수별로 어느 정도가 한 잔이냐. 왜냐하면 앉은 자리에서 5잔 이상을 마시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대체 한 잔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소주를 마시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맥주컵에 따라 가지고 한 잔 마셔도 그것도 한 잔이야? 라고 얘기한다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주종이냐에 상관없이 이 정도의 순수 알코올 사용량을 포함하면은 그것은 표준잔이다 라는 식의 이제 합의를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거 저는 주로 맥주를 좋아하는데 화이트 와인, 호주에서 나오는 화이트 와인이거든요. 이 병 뒤에 보면은 선생님들 제가 좀 키워서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요거 보이세요? 여기 지금 7.7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와인 안에 7.7 표준잔의 술이 들어 있습니다.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국민 캠페인을 할 때도 5잔 이상 마시는 거 위험합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마시는 술을 보면 뒤에 보면 아 이거를 몇 개 정도 마셔야 이거는 5개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거 도입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 한국의 알코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독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정책은 굉장히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제가 풀 컨디션으로 와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 3, 4일 동안 좀 심하게 앓고 와가지고요. 오늘 그래도 다행히 좀 컨디션이 좋습니다. 네. 중독의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음주 플러스 뭐 중독 관련 행동 이런 것들을 중독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도구를 가지고 선별도 하고 또 알코올 사용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진단 기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건강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뭐 이거는 미국에서 개발한 거긴 하지만 DSM이라고 하는 DSM 최근에 이제 쓰고 있는 DSM 5번 버전 DSM-5를 통해서 알코올 사용 장애를 진단하고 또 그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WHO가 개발한 ICD라는 국제 표준 그 기준에 따라서 알코올 사용 장애 혹은 다른 사용 장애 중독 분야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정의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좀 특별한 거는 2013년도에 처음으로 행위 중독. 이전까지는 우리가 입으로 들어오는 것, 몸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뭐 니코틴, 뭐 마약, 알코올 이런 것들만 중독의 물질로 이야기하다가 2013년부터는 행동으로 하는 것도 기존의 중독과 같은 영역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박 장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얘기하는 이제 스마트폰 혹은 뭐 게임 장애 이런 것들을 중독의 범위에 집어넣어야 한다. 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진단 기준 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게임 사용 장애가 2019년에 WHO에서 발간하고 있는 세계 진단 표준 도구 안에 게임 사용 장애가 지침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어떤 중독 물질 혹은 행동에 대한 조절력 상실 그리고 다른 일보다 게임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거나 마약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 현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 하나는 계속 얘기했던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것 혹은 그 물질을 흡입하는 것, 사용하는 것. 이것을 이제 게임 사용 장애 혹은 중독 사용 장애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단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고 스마트폰 중독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너무나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각국에서 스마트폰 사용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포함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가 스마트폰 중독인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중독의 원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한 중반부까지 오신 거예요. 그 수업으로 따지면. 네.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더 취약할까? 아까 그 이 작가님이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좀 꽂혔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나는 왜 게임을 하게 되었냐면은
관계 맺는 것들이 굉장히 서툴렀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것들이 좀 익숙하고 그래서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중독을 시작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독의 문제는 대부분 개인의 선택, 개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니 그거를 좀 덜 하면 되지 그거를 통제를 못해? 아니 좀 그만 좀 하라고 덜 마시라고 좀 적게 마시라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관점이 지배적일수록 훨씬 더 숨게 되죠. 부끄럽잖아요. 낙인도 굉장히 심하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 숨길수록 더 개인적인 비용, 사회적인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원인이다. 그래서 중독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의 어떤 문제들도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거에 익숙해 있잖아요.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다. 유전적으로 집안의 내력이 있다. 또 가족적인 것들이 있다. 또 내 마음이 힘들어서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다. 뭐 관계 맺기가 힘들다거나 혹은 내가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보는 것 자체에서 자신감이 좀 없다든가 너무 우울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주변 환경이 어떤가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거, 심리적인 거, 사회환경적인 거 모델을 다 같이 아우르는 뭐 바이오 사이코 소셜이라고 이야기하는 생심리 사회환경적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죠. 우리에게는. 네, 마찬가지입니다. 중독도 마찬가지로 뇌를 병들게 하는 질환이다라는 식의 이제 생물학적인 표현들을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특히 의학 분야에서는 요즘에는 중독은 뇌 질환이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일부 저는 수긍 가고요. 맞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뇌 질환이라고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주변의 것들을 너무 많이 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신경을 너무 쓰지 않기 때문에 너무 생물학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연히 생물학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요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의 이렇게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를 비교해 봤을 때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자극에 빨리 반응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내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의 몸을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거랑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쨌거나 생물학적인 측면으로 중독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원인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혹은 다른 중독은 질병이다. 이거는 다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원인이고 이거는 집안 내력이고 그냥 나는 그런 소인을 가지고 태어났어 라고 설명하는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질병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개입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의료보험으로 처리도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그냥 개인의 선택이라면 굳이 의료보험 처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 모델로서 중독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리적 모델인 거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학습된 것이고 심리적 문제가 1차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독이 더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 이 심리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잘 수정해 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 심리적 모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회환경 모델.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중독에 관대한가 혹은 얼마나 많이 억압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중독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환경 모델이고요. 술 마시는 게 굉장히 가깝고 편리하고 약을 하는 것도 도처에 깔려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이 할 수 있겠죠. 게임도 아까 그 이라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임 산업에서 어느 날 갑자기 게임을 중단했다. 그러면 그 게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당연히 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야기는 어렵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적인 요인, 또 생물학적인 모델, 심리적인 모델, 사회환경 모델로 설명하는 것이 많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회적인 요인 중에서도 좀 시각을 좀 더 키워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한 50년 전의 압구정동의 모습입니다. 이때 그 뒤에 현대 아파트가 있고요. 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80년대 강남역의 모습이요. 막 개발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50년 전. 60년대 을지로의 모습 이러했고요. 77년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네, 이걸 보시면은 이건 뭐냐면 말하자면 이게 아이고 사진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넘어갔네요. 차력 시범 보이는 거거든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게 유튜브 쇼츠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뒤에 이렇게 쭉 써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오락거리로 봤던 때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변했습니까? 한국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죠. 강남역 기존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이 사진도 제가 뭐 가져온 게 엊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새 또 변했을 겁니다. 이거는 거의 정확하게 저 길을 그대로 본 길인데 지금 을지로는 저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은 지금 저렇게 변했죠.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했는데 단 50년 정도가 걸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한 것은 기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사실 우리가 좀 자랑스러워하는 측면도 있어요. 다른 국가에서는 서구에서는 이 정도의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50년, 20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단 50년 만에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가 부유해지고 발전하게 되면 그 구성원들이 행복할 것이다. 잘 살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만족감들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그만큼 행복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을 했는데 사실 뭐 자랑스러운 것들도 있지만 우울한 지표들이 있죠. 그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 거의 지금 십몇 년 동안 계속 자살률 1위죠. 제가 좀 놀라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이거 제가 만든 글씨가 밑에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네, 이게 지금 왼쪽에서부터 룩셈부르크, 뭐 벨기에 왼쪽에 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복지 국가들 왼쪽에 쭉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가면서 이게 20년 동안의 자살률 증가 비율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보시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20년 동안에 자살률이 감소했어요. 자, 다 밑으로 그래프가 돼 있잖아요. 제일 오른쪽에 자살률이 증가했다고 보여주는 국가는 선생님 글씨 안 보이시겠지만은 영국과 미국과 그리스 세 개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난 20년 동안 자살률이 전체적으로 다 감소했어요. 한국은 얼마만큼 증가했을까요? 뭐 당연히 증가했겠죠. 한국은 얼마만큼 증가했을까요? 저게요, 선생님. 지금 이 PPT가 저기까지밖에 허용을 안 해서 더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 그래프를 이 슬라이드를 뚫고 올라갑니다. 한국 사회가 이 정도로 그냥 우리가 지난 10몇 년 동안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어라고 얘기하면 이게 실감이 안 가는데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는 저는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렇게까지 많이 발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한국의 기적이다. 요즘에는 뭐 K 데모크라시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자살률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출산율 엄청나게 심각하죠. 저출생 문제 심각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아동들도 별로 해피하지 않다. 그리고 노인 빈곤율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한국의 40% 노인의 40% 정도가 빈곤한 곳이고 또 뭐 예전보다 우리 요즘에 한국의 성차별 어딨어? 뭐 젠더 가지고 뭐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전히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26년째 1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고요. 그리고 한국 청년들은 60%나 나만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나라고 물어봤을 때 OECD 국가들에 비교해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나온 건데요. 국민 과반이 우라통을 안고 산다.
47%가 지난 1년 동안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이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 내란의 요소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다들 힘드셨잖아요. 막 그래서 그렇기는 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아니 아이들이 왜 만족스러운 삶을 못 살고 청년들이 이렇게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이게 너무나 경쟁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농장에 가서 오렌지도 40개씩 따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니 적어도 그러면은 다 서울대 가려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 가려고 그렇게 애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대 간 애들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몇 명 안 되지만 걔들은 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서울대생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우울 증세를 경험했다는 이런 연구 조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해피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원래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궁핍에서 벗어나고 조금 더 삶의 질이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선진국 소위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그런 국가들을 보면은 사람들의 건강이 썩 좋지 않다. 게다가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이 아니면 뭐가 문제란 말인가? 도대체 이런 국가들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전에 비해서 행복하지 않은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사회역학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왜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요인과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혹은 사회역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일하고 살아가면서 나이 들어가는 조건들 이런 조건들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연구를 지난 한 30년 동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했던 연구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연구자들 이제 건강 형평성 연구자 혹은 건강 불평등 연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국가들을 이제 비교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건강 문제, 사회 문제 지표를 만들어서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국가가 부유해지는 거거든요.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건강이나 사회 문제 지표가 좀 나아지나? 라고 했을 때 별로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뭐가 문제일까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찾게 된 것이 그 한 국가의 소득 불평등의 정도. 얼마나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에 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가 나는가. 그런 것들을 지표로 만들어서 불평등한 정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 X축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그 사회 국가 내의 불평등 지표가 올라가는 거예요. 왼쪽 그래프는 왼쪽의 Y축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과 사회 문제 지표예요. 뭐 기대 수명, 영아 사망률, 살인율, 10대 출산, 서로 간의 신뢰도, 비만, 정신건강, 알코올 약물 중독, 사회 이동성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서 불평등 지표랑 비교해서 봤더니 한 사회가 불평등해질수록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사회 문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더라.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국은 건강 사회 문제 지표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국가의 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경제 성장해야 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경제 성장이 답은 아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평등해질 수 있는가가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국은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득 불평등 심각한 정도인 것 플러스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그런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슷한 그래프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불평등한 국가에 사는 사람일수록 그 국가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뢰도 또 서로 믿는 정도도 점점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심지어는 한 11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불평등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그 지역 그 국가에 살고 있는 아이들 간의 학교 폭력도 증가한다. 이런 그래프가 분석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수치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한 국가일수록 사회 이동 가능성. 예전에는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는 점점점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한 정도가 심할수록 사회 이동 가능성도 낮아지는 국가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한국 사회에 대입시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불평등과 정신 건강만 봐도 과거에 비해서 선진국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이게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뭔가 취약해져서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불평등의 정도가 심각해지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 불평등한 사회라는 건 뭐냐면 그 사회의 위계가 굉장히 뚜렷해지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사람과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이 너무 중요해져요. 예전보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요즘에는 특히나 디지털 기술 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하는지, 뭘 먹는지, 어디에 가서 먹는지, 누구랑 먹는지, 뭘 하고 노는지가 너무나 가시화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사회 비교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데서 내가 만족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나 우울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술이나 약물이나 도박은 빠른 치료제로 사람들이 자꾸 회피하게 되는, 그쪽으로 도망치게 되는 그런 물질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고립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노리나 허츠라는 사람의 이 고립의 시대가 책이 아주 재밌습니다. 선생님들 읽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중독은 고립된 사회의 정서적인 반응이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고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커지고 있잖아요. 외로워지고 있고 1인 가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사회화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관계 맺지 못하고 해서 그런 데서 오는 고립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중독의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인은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아오면서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독재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거치면서 특히나 사람들이 불안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는 거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내가 각자 도생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신질환 비율도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약물 사용도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국가일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사회적인 요인들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박 문제, 마약 문제, 또 여러 가지 중독 관련된 문제들, 정신질환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작동한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아까 그 이라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그 쥐 공원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저렇게 만들어줬더니 쥐들이 훨씬 더 고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놀고 마약 같은 거 하지 않더라, 뭐 이런 거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사회적 관점에 따른 개입 전략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 통제를 못해서라기보다는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 조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회는 중독자에게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회복을 위한 환경에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개인이 회복이라는 것이 개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사회 구조를 같이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사례관리의 새로운 시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중독 문제를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행동 교정이 아닌 삶의 조건들을 회복하는 것, 그런 것들에게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끊게 하는 개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개입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얘기할 수 있고요. 요거는 그 해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첫 번째 것은 중독자에 대한 치료 대신에 먼저 거주할 수 있는 좀 좋은 공간들을 제공함으로써 조건을 좀 만들어줘서 이 사람들이 치료에 대한 동기도 좀 더 부여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서 꼭 치료받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주거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원하면은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있었다는 평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회복 카페라고 하는 미국의 시애틀 지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제 하고 있는 곳인데 회복을 위한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주는 곳이죠. 여기서 뭔가를 치료를 하고 하는 것보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안에서 요가도 하고 뭘 배우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일상을 좀 찾게 지원하는 그런 해외 사례입니다.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사례 관리 하시면서 중독 문제 하면은 굉장히 좀 꺼려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나는 함부로 할 수 없어. 게다가 이거는 특별한 개입이 필요해.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으실 텐데요. 물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그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중독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 이런 회복의 관점에서 개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더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지원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 좀 더 다른 사람하고 좀 어울리면서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사회 관계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관계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선생님들이 잘 하고 계셨던 것들, 그래서 관계 맺기 실천 이런 방법들이 회복을 오히려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 중심 접근 방법으로 했을 때는 고립되지 않고 하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술을 끊어라, 도박을 하지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누구랑 어울려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주는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중독 문제 가진 대상자 만들 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병리에 초점을 둔다기보다는 관계에 초점을 두는 사례 관리,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선생님들은 방법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로서 이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그 행동을 변화시킨다기보다는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 그래서 관계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신다면 좀 더 삶의 정체성을 더 찾고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개인 중심에 대한 질문보다는 사회적 관점으로 했을 때는 어떤 질문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가져왔는데 이거 제가 슬라이드에 안 넣어드려서요. 나중에 제가 사례관리 학회 쪽에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독과 사진 찍으실 수 있게 올릴까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라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독 문제가 개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변화도 같이 이루어져야만 사람들의 중독 문제도 조금씩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것. 그래서 중독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 변화를 위한, 이건 사회복지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 너무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